북한에서 하늘의 왕자라 불리던 전투기 조종사가 비행 중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극심한 굶주림 때문이었죠. 그날 밤 그는 김정은이 직접 하사한 오메가 시계를 풀어 동료들 앞에 내려놓았어요. 과연 그는 그 시계로 무엇을 하려 했고 왜 목숨을 건 선택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느껴지는 한기가 뼈마디까지 스며들었지만 저는 눈을 뜰 수 없었어요. 관사방 안은 온통 퀴퀴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죠. 어제 저녁 겨우 입에 댄 강냉이 죽 한 그릇이 벌써 몇 년 전 일처럼 아득하게 느껴졌어요. 뱃속에서는 굶주림이 만들어내는 날카로운 통증이 끊임없이 저를 쑤셔댔고요. 저는 이불을 끌어올려 몸을 웅크렸지만 허기진 몸은 잠시도 편안할 줄 몰랐어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자마자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벽을 짚고 겨우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향했죠. 텅 빈 밥통을 열어보지도 않고 닫았어요. 물 한 잔으로 허기를 달래려 했지만 그마저도 속을 더 쓰리게 만들 뿐이었죠. 비행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옷장을 열었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해골 같았어요. 푹 꺼진 눈과 앙상한 볼, 뼈만 남은 손가락이 저를 노려보는 것 같았죠.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던 전투기 조종사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었어요. 관사를 나서자마자 마주친 박영호 동무는 저보다 더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그의 눈은 깊이 패여 있었고 걸음걸이마저 위태로웠죠. 편대장 동무, 오늘은 또 뭘 먹고 하늘로 날아오르겠어요? 박영호 동무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리성민 동무와 최진혁 동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얼굴에는 피기가 없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였어요. 우리는 서로의 비참한 모습을 확인하며 그저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 저와 똑같은 절망과 체념이 읽혔죠. 비행장으로 향하는 길은 흙먼지로 뿌옇게 흐려져 있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미국이 엔진 소리가 굶주린 제 귀에는 마치 굶주린 맹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어요. 경납고에 도착해서 제 미국이를 마주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 몸으로 과연 오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조종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고 익숙한 스위치들을 조작했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며 깨어나자 기체 전체가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죠.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엄청난 중력 가속도가 저를 짓눌렀어요. 평소 같으면 아무렇지 않았을 G-포스였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뱃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고 머리가 핑 돌았죠. 눈앞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낡은 흑백 텔레비전 화면처럼 세상의 색깔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회색빛으로 변해갔어요. 그레이 아웃 현상이었죠. 시야가 점점 좁아지더니 이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 했어요. 안 돼. 정신 차려. 저는 속으로 절규했어요.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조종관을 놓칠 수는 없었죠. 비행기가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느껴졌어요. 고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와중에 저는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힘껏 당겼어요.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이대로 추락하면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몇 초가 흘렀을까요? 아니면 영원 같은 순간이었을까요? 희미하게나마 시야가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회색빛 세상에 다시 색깔이 입혀지고 흐릿하게나마 계기판이 보였죠. 겨우 정신을 차리고 비행기를 수평으로 돌렸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었어요. 식은땀이 비행복 속으로 흘러내렸죠. 간신히 비행장으로 돌아와 착륙을 시도했어요.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저를 기다리던 정비사 동무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그저 괜찮다고 손짓하며 고개를 저었죠. 관사로 돌아오는 길 저는 텅 빈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우리는 이 체제를 위해 목숨을 바쳐 하늘을 지키는 영웅이라고 불렸지만 현실은 굶주림에 죽어가는 존재일 뿐이었죠. 제 목숨이 한순간에 날아갈 뻔한 오늘 이 경험은 저에게 깊은 분노를 안겨줬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강렬한 각성이 제 심장을 쿵쾅거리게 만들었죠. 저희 관사방은 언제나 눅눅한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죠. 밖은 칠흑 같은 어둠인데 방 안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전깃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석유 램프 하나의 의지에 겨우 서로의 얼굴만 희미하게 알아볼 수 있었죠. 저희는 작은 상을 가운데 두고 옹기종기 모여 앉았어요. 술이라고는 소금 몇 알갱이를 녹인 맹물뿐이었지만 그마저도 귀한 자리였죠. 목마름을 달래는 척하며 서로의 눈치를 살폈어요. 박영호가 컵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더니 창밖을 가만히 응시하더라고요. 편대장 동지, 저기 좀 보세요. 그의 시선을 따라가니 멀리 남쪽 하늘에 점점이 박힌 불빛들이 보였어요.
희미하지만 분명히 반짝이는 그 불빛들은 저희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저기가 남조선이에요. 저렇게 환한데 우리는 뭐예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동경과 함께 체념 같은 것이 섞여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꿀꺽 삼켰죠. 그때 최진혁이 나지막이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노랜가 싶었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남조선 노래였어요. 만남이라는 노래였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구절이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지는데 순간 모두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어요.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보이부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큰일 나는 거였죠. 하지만 누구 하나 그를 제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들 숨죽인 채 그 가사에 귀 기울였죠. 그 노래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박영호가 제게 낡은 수첩을 내밀었어요. 펼쳐보니 누군가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보였죠. 배고파. 단 3글자였지만 그 글씨에서는 저희 모두의 절규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제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수첩을 받아들고 그 아래에 작게 덧붙여 썼어요. 살고 싶다. 그리고 리성민에게 넘겼죠. 리성민도 말없이 글씨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저에게 수첩을 돌려줬어요.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말들이 그 수첩 안에서 서로에게 닿는 순간이었죠.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박영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편대장 동지,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문이 있는데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결심한 듯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남조선으로 전투기를 몰고 넘어가면 엄청난 상금을 준다고요. 김일성 동지 초상화값보다 더 많은 돈을 준대요. 그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어요. 상금이라니요. 저희 같은 조종사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돈이었죠. 그 돈이면 저희 가족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박영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어차피 이대로 살다가는 다 굶어 죽을 판인데 뭐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김정은 그 돼지 새끼가 우리를 사람 취급이나 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억눌렸던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 말에 최진혁도 리성민도 고개를 끄덕였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저희는 그저 소모품일 뿐이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복잡한 생각들이 엉키기 시작했어요. 전투기를 몰고 탈북이라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하지만 그 상금이라는 말과 가족의 얼굴이 동시에 떠오르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 불빛처럼 환한 세상으로 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관사방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전투기를 타고 탈출하겠다는 큰 결심은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산이 눈앞에 가로막고 있는 기분이었죠. 탁자 위에는 다 식어버린 차잔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요. 저는 굳게 닫힌 창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어요. 어둠 속에 잠긴 비행장 활주로가 희미하게 보였죠. 우리만 가면 뭐해요, 편대장 동지. 박영호 동지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죠. 가족들은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데리고 나가요? 그 말에 모두 고개를 떨궜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전투기 탈출은 저희 4명에게나 가능한 일이지 아내와 어린 아들 그리고 리성민 동지의 아내까지 함께 데리고 나갈 방법은 정말이지 막막했죠. 리성민 동지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국경까지 가는 여행증명서 문제부터가 난관이에요. 일반 주민들이 국경 근처로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의 말에 최진혁 동지는 고개를 젓기만 했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드리워져 있었죠. 여행증명서는 물론이고 국경을 넘겨줄 브로커들에게 줄 돈도 없었으니까요. 저희 월급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액이었죠. 방 안에는 눅눅한 침묵만이 가득했어요. 낡은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 제 눈에 왼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가 들어왔어요. 수령님께서 직접 하사하신 조남 시계 오메가 시계였죠. 은빛 케이스와 검은색 가죽띠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 시계는 단순한 시계가 아니었어요. 저희에게는 충성의 상징이자 김정은 동지께 받은 특별한 은정의 증표였죠. 이걸 판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가족과 동료들의 가족의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그 어떤 상징도 무의미하게 느껴졌죠.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시계를 풀었어요.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들었죠. 이걸 팔면 돼요. 제가 나직이 말했어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호하게 울렸죠. 수령님께서 하사하신 조남 시계. 이걸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해요. 박영호 동지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리성민 동지도 최진혁 동지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의 눈빛에는 일말의 두려움과 함께 이내 깊은 이해가 스쳐 지나갔어요. 이 시계를 팔아치운다는 건 저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과 같다는 의미였으니까요. 그들은 잠시 침묵했어요. 방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이윽고 리성민 동지가 자신의 손목에 있던 시계를 풀었어요. 그 역시 수령님께 받은 조남 시계였죠. 그의 시계가 탁자 위에 놓이는 순간 쨍하는 작은 금소금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저도 제 아내를 살려야죠.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어요. 뒤이어 박영호 동지도 최진혁 동지도 말없이 자신의 시계를 풀어서 탁자 위에 올렸어요. 4개의 조남 시계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며 저희의 비장한 결의를 상징하는 듯 했죠. 이제 저희는 정말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게 된 거예요. 새벽 어둠이 아직 짙게 깔린 관사방, 저는 아내와 마주 앉은 손을 꽉 잡았어요. 제 손바닥은 축축하게 땀으로 젖었죠. 희미한 백열등 불빛 아래 아내의 얼굴은 불안한 그림자에 잠겨 있었어요. 제 입술은 바짝 말라붙어 도저히 떨어지지 않았죠. 숨을 깊게 들이쉬고 겨우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우리가 여기서 살면 안 되겠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떨렸어요.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의아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죠. 저는 더듬거리며 제가 지난 몇 달간 품어왔던 계획을 전투기를 타고 남조선으로 넘어갈 거라는 말을 겨우 내뱉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아내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내는 제 손을 뿌리치고는 뒤로 물러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있었죠. 저는 품속에서 조용히 돈뭉치를 꺼내 아내에게 내밀었어요. 꼬깃꼬깃 접힌 북한 돈과 함께 어렵게 구한 중국 인민폐까지 제 모든 희망이 담긴 돈이었죠. 이걸 가지고 아들하고 먼저 국경을 넘어요. 제가 도착하면 꼭 연락할 방법을 찾을 거예요. 아내는 그 돈뭉치를 쳐다보지도 않고 고개를 격렬하게 저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보, 왜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해요? 우리 아들 생각은 안 해요? 당신이 잘못되면 우린 어떻게 살아요? 아내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작은 어깨가 파르르 떨렸고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죠. 저는 그저 아내의 손을 다시 잡으려 애썼지만 아내는 제 손길을 피했어요. 아내는 울면서 방 한구석에 잠든 아들을 바라봤어요. 아들의 쌕쌕거리는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렸죠. 아내는 한참을 그렇게 아들을 보다가 다시 저를 돌아봤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가득했지만 아들을 향한 애틋함이 그 공포를 조금씩 덮어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아내의 목소리는 이제 절규가 아닌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인 물음이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살면 우리 아들이 저처럼 살아야 할 거예요. 저는 그 꼴은 못 봐요. 제 말에 아내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긴 침묵 끝에 아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아내는 제 손에 들린 돈뭉치를 받아들었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아내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알겠어요, 여보. 아들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게요. 아내의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지만 이제는 절규가 아닌 결심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아내를 끌어안았고 아내는 제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죠. 잠시 후 아들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영문을 모르는 아들은 비몽사몽 한눈으로 저희를 바라봤죠. 아내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작은 손을 잡았어요. 아들, 우리 아빠는 잠시 멀리 출장을 가야 해. 엄마랑 먼저 할머니 집에 가 있을까?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작은 눈빛에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아들을 꼭 끌어안았어요. 아들의 따뜻한 체온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죠. 아들, 아빠가 꼭 다시 만날 거야. 우리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제 목소리는 목이 메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제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이별의 무게를 알 리 없었죠. 동이 트기 전 새벽 안개가 자욱한 길을 따라 아내와 아들이 집을 나섰어요. 아내의 손에는 제가 건넨 돈뭉치가 든 작은 보따리가 들려 있었죠. 아들은 아내의 손을 잡고 뒤뚱거리며 걸어갔어요. 저는 문 밖에서 그 뒷모습이 희미해질 때까지 꼼짝 않고 서 있었어요.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꿈처럼 아득했어요. 저는 그 순간 반드시 살아서 그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굳은 다짐을 했어요. 제 동료 조종사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마음으로 가족들을 떠나보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들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차가운 관사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방 안에는 아내와 아들의 흔적만 남아 있었고 저는 그 빈 공간에서 홀로 남겨진 듯한 공포에 휩싸였어요. 새벽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어요.
비행장 경납고로 향하는 발걸음마다 쇠붙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저 멀리 희미하게 전투기들의 실루엣이 보였는데 그 모습이 꼭 거대한 그림자 괴물 같았어요.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쿵쾅거렸죠. 옆을 걷는 박영호 동무의 얼굴도 잔뜩 굳어 있었고요. 리성민 동무는 연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제 귀에도 들릴 정도였어요. 다들 정신 차려야 해요. 제가 낮게 속삭였죠. 제 목소리도 살짝 떨렸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어요. 우리는 김정은 동지의 초상화가 걸린 경납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쇠문 소리가 마치 우리 계획을 온 세상에 알리는 듯 크게 울려서 저도 모르게 움찔했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차가운 공기가 우리를 감쌌어요. 늘 익숙했던 경납고인데도 오늘따라 모든 것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죠. 엔진 오일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 하나가 불쑥 튀어나왔죠. 어이, 너희들. 이 새벽에 어디로 가는 중인가? 보위부 지도원이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지도원은 짙은 푸른색 군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의 눈빛은 매서운 독수리 같았어요. 마치 우리 속을 꿰뚫어 보려는 듯이 번뜩였죠. 지도원 동지, 저희는 오늘 특별 훈련이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제가 애써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붙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리성민 동무는 제 뒤에서 몸을 움츠렸고 최진혁 동무는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지도원은 한 발짝 더 다가와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그의 숨결이 제 뺨에 닿는 듯 느껴질 만큼 가까웠죠. 저도 모르게 손에 땀이 흥건하게 배었어요. 특별훈련? 그런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지도원이 싸늘하게 말했어요. 그의 시선은 제 전투복 왼쪽 가슴에 박힌 단추로 향했죠. 어이, 너 동무 단추가 떨어졌잖아? 군복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훈련을 나간단 말이야? 그의 손이 제 단추를 툭 건드렸어요. 저는 그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죠. 정말 사소한 일이었지만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이런 작은 규율 위반 하나로도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었어요. 보위부 지도원의 눈빛은 단추 하나를 지적하면서도 마치 제 영혼까지 들여다보는 듯 했어요. 아, 죄송해요, 지도원 동지. 제가 급하게 나오느라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요. 저는 허둥지둥 단추를 고쳐 매는 신용을 했어요.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죠. 지도원은 한참 동안 우리를 노려보다가 마침내 짧게 혀를 차며 말했어요. 쯧쯧, 다음부터는 주의해요. 규율 위반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이륙하자마자 박영호가 제 신호를 기다렸다는 듯이 기술을 남쪽으로 꺾었어요. 제 눈으로 그가 조종하는 전투기가 푸른 하늘을 가르며 빠르게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죠. 그 순간 제 심장은 마치 얼음물에 담근 것처럼 싸늘하게 식어버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는다는 사실이 온몸을 휘감았죠. 귀청이 찢어질 듯한 무전 소리가 헤드셋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외신자, 당장 격추시켜. 당장. 관제소에서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발칵 뒤집힌 모양이었죠. 그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저는 박영호를 쫓는 척, 아니 정말로 쫓는 것처럼 기술을 돌렸어요. 엔진 출력을 최대로 끌어올리자 전투기 전체가 굉음을 내며 진동했죠. 기체에 가해지는 압력에 제 몸이 시트에 깊숙이 파묻히는 듯 했어요. 영호, 이게 자식. 당장 멈춰. 제가 일부러 무전기에 대고 소리쳤어요. 제 목소리도 격앙된 것처럼 들렸을 거예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했어요. 시간을 벌어야 한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뒤따르던 리성민과 최진혁도 완벽하게 제 연기에 맞춰줬어요. 그들도 무전으로 박영호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마치 진짜 추격전이라도 벌어진 양 전투기 4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남쪽으로 향했죠. 관제탑에서는 이제 거의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즉시 격추하라. 명령이다. 당장. 저놈들을 놓치면 안 돼. 광기 어린 격추 명령이 빗발쳤지만 저희는 이미 한참을 날아와 있었죠. 지상에서 쏘아올린 대공포탄이 제 날개 옆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어요. 슉 하는 소리와 함께 뜨거운 공기가 기체를 흔들었죠. 잠시 스쳐간 죽음의 그림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죠. 저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어요. 조종관을 쥔 제 손에 땀이 흥건했지만 시선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죠. 제 뒤를 따르는 리성민과 최진혁의 전투기도 흐트러짐 없이 대열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도 저와 같은 결의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눈빛으로 말했죠. 끝까지 간다. 드디어 제 눈앞에 희미하게 지평선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상 관제소의 무전은 여전히 발악하듯 울려 퍼졌지만 이제 그 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듯 느껴졌죠.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조종간을 당겼고 전투기는 굉음을 내며 하늘로 치솟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로 낯선 풍경이 아스라이 보였죠. 네 대의 전투기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휴전선을 넘어섰어요. 제 몸을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었죠. 이제 더는 뒤를 돌아볼 필요가 없었어요.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땅으로 저희는 마침내 날아든 거예요. 제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저희가 휴전선을 넘어 남쪽 하늘로 들어선 지 채 몇 분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제 전투기 조종관이 덜컹거리는 진동과 함께 전방 스크린에 낯선 비행 물체들이 번개처럼 나타났죠. 시야를 넓혀보니 양쪽에서 번쩍이는 은빛 동체들이 저희를 에워싸고 있었어요. 남조선 공군기들이었죠. 그들의 전투기 날개 아래 달린 미사일들이 햇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나는데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무전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요. 박영호 동무가 제 옆에서 잔뜩 굳은 얼굴로 침을 꿀꺽 삼키는 게 보였어요. 리성민 동무도 최진혁 동무도 모두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제 손에 땀이 흥건하게 고여 조종관이 미끄러질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이대로 격추당할 수도 있겠다는 아찔한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잖아요. 제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미리 약속했던 대로 항복 신호를 보냈어요. 날개를 좌우로 흔들고 착륙 장치를 내리는 신용을 반복했죠. 한참을 그렇게 움직이자 그들도 저희의 의도를 알아차린 듯 속도를 늦추고 저희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제야 제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조금은 사라지는 것 같았죠. 남조선 공군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저희는 천천히 고도를 낮췄어요. 저 멀리 활주로가 눈에 들어오는데 평양순환 비행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넓었죠. 전투기가 지면에 닿기 직전 활주로 위로 흙먼지가 한바탕 솟구치고 타이어가 지면을 긁는 굉음이 제 귀를 때렸어요. 기체 전체가 흔들리며 속도를 줄여가는데 제 몸이 앞으로 쏠렸다가 다시 뒤로 젖혀지는 감각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마침내 전투기가 완전히 멈춰섰을 때 저는 눈을 감고 짧게 숨을 골랐어요. 살았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죠. 전투기에서 내리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수십 명의 군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모두 저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경계심보다는 당황스러움이 더 커 보였어요. 네 대의 북조선 전투기가 한꺼번에 귀순한 건 그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테니까요. 한 장교가 저희에게 다가와 뭐라고 말을 건넸는데 저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눈앞에 펼쳐진 낯선 풍경과 코끝을 스치는 비행장 특유의 기름 냄새만이 현실임을 알려줄 뿐이었죠. 저희는 곧바로 조사실로 옮겨졌어요. 깨끗하고 따뜻한 실내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죠. 긴장했던 몸의 근육들이 풀리면서 온몸이 쑤셔왔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커피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그리고 고깃국이 놓여 있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기름진 음식들이었죠. 조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조선 사람이 저희에게 편히 먹으라고 권했지만 저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밥그릇에서 피어나는 따뜻한 김 사이로 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거든요.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제가 없어진 걸 알면 얼마나 무서워할까,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가득했어요. 제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죠. 저는 조사관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사관 동무, 아니 조사관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떨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무사히 남조선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꼭 뉴스에 내보내주세요. 제발요. 그래야 제 가족들이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탈북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알려져야 그들이 보위부의 감시를 피할 수 있을 거예요. 제 간절한 요청에 조사관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복잡한 심경이 읽혔죠. 저는 그저 그의 대답만을 기다릴 뿐이었어요. 제 가족의 운명이 그 한마디에 달려있다는 생각에 제 심장은 끊임없이 울렁거렸어요. 따뜻한 커피는 식어갔고 쌀밥과 고깃국은 제게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였죠. 2달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저는 정말이지 알 수가 없어요. 매일 밤 꿈속에서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봤고요. 눈을 뜨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심장이 쿵 내려앉곤 했죠. 면회실 문이 열리는 그 순간 제 심장은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찢는 것 같았죠. 문틈으로 먼저 보인 것은 조사관님의 인자한 얼굴이었어요. 그 뒤로 제 눈에 들어온 건 믿을 수 없게도 제 아내와 아들이었죠. 아내는 예전보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요. 얼굴은 흑빛처럼 거칠어져 있었어요. 아들 녀석은 제 키만큼 자라 있었지만 그 작은 어깨가 어딘가 모르게 움츠러들어 보였죠. 제 이름이 불리기도 전에 저는 이미 그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 발은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죠. 여보. 아내의 목소리가 터져나왔고요. 아들은 아빠. 하고 외치며 제 품으로 달려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순간 저는 아내와 아들을 동시에 끌어안았어요. 뼈마디가 느껴질 정도로 야윈 아내의 어깨와 제 목을 감싸는 아들의 작은 팔에서 저는 2달간의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죠. 짠내 나는 눈물이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요. 아내와 아들의 울음소리가 면회실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저 그들을 꽉 끌어안고 살아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한참을 흐느꼈어요. 제 옷깃을 움켜쥔 아들의 손이 얼마나 작고 여렸던지 가슴이 미어져 왔죠. 조사관님은 저희가 진정될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주셨어요. 잠시 후 아내가 겨우 숨을 고르며 저를 올려다봤고요. 그 눈에는 아직도 불안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조사관님은 조용히 저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2분 모두 무사히 잘 도착하셨어요. 저희 정부가 최대한 빠르게 움직였고요. 덕분에 가족분들이 안전하게 오실 수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망명한 것이 가족을 살린 거였죠. 제 선택이 제 조종관을 돌린 그 결정이 이렇게 기적 같은 재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저는 감격했어요. 제 품에 안긴 아들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고요. 그 맑은 눈빛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았어요. 아들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저는 이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겼어요.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 가족과의 따뜻한 포옹, 마음껏 웃고 울 수 있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제가 전투기를 몰고 내려왔을 때 박영호 동무, 리성민 동무, 최진혁 동무와 함께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희의 용기가 이렇게 가족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죠.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제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북한에 남겨진 수많은 동포들, 여전히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저희 가족은 운 좋게 이곳으로 올 수 있었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굶주림과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잖아요. 그들의 눈빛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고요. 저는 이곳에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들에게 미안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마주 잡았을 때 저는 굳게 다짐했어요.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거라고요. 이곳에서 받은 도움과 이 감격적인 재회를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남은 동포들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행동할 거라고요. 김정은 체제 아래에서 겪었던 그 모든 고통과 억압을 잊지 않고 언젠가 그들에게도 진정한 자유가 찾아올 수 있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겠다고요. 제 아들의 웃음소리가 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어요.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남겨주신 한 분 한 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